재입실 투약해서 강간을 하고 그 사진을 찍은 장면을 물주들한테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강간을 할 수 있겠다. (2018년 12월 15일) 새벽 20대 여성 소영 씨는 공포에 질려 호텔방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머릿속에서 정리하기도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몸부터 먼저 빠져나온 상황. 호텔을 빠져나오자마자 무작정 큰 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다행히 곧 오는 택시를 잡아타고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온 소영 씨. 그런데 택시에 올라타고 나서야 자신이 어젯밤 입고 나왔던 패딩은 물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까지 없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소영 씨의 기억은 마치 칼로 도려낸 것처럼 특정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건 어젯밤 소영 씨가 누군가와 약속 때문에 밖으로 외출했던 것입니다. 평소 소영 씨와 친분이 있었던 어느 클럽의 사장 임 씨가 그녀에게 강남의 다른 클럽에 놀러 가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소영 씨는 친한 동생과 임 씨 이렇게 셋이서 청담의 한 칵테일 바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좀 기다리자 만나기로 약속했던 다른 남녀 5명이 도착했고 일행 8명은 자정쯤 10분 거리에 있는 클럽으로 자리에 옮겼습니다. 이들이 앉은 테이블은 클럽에서 비싸다고 유명한 샴페인 돔 페리뇽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탄산이 들어간 술을 좋아하지 않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켄이라는 태국인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켄은 자신이 태국에서 요식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영 씨에게 계속 작업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별 관심이 없었던 소영 씨. 켄은 소영 씨가 샴페인을 싫어한다고 하자 위스키를 마셔보라며 물병에 담아온 위스키를 소주잔보다 작은 플라스틱 컵에 따라줬습니다. 작은 사이즈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위스키를 들이켰던 소영 씨. 켄은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며 소영 씨에게 물도 건넸고 소영 씨는 물과 위스키를 조금씩 번갈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3잔쯤 마셨을 때 켄은 자신이 오늘 오후에 태국에 돌아간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넌 오늘 날 즐겁게 해줘야 해. 그때부터 소영 씨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뚝 끊겼습니다. 소영 씨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태국인 남성 켄이 소영 씨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점점 숨이 막혀왔고 어느새 구토가 나왔습니다. 침대 옆 휴지통에 구토를 한 소영 씨는 피까지 한 움큼 쏟아냈습니다. 켄은 침착하라며 소영 씨에게 아까 클럽에서 건넸던 물병을 건넸습니다. 본능적으로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든 소영 씨. 그녀는 이대로 있다가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켄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켄은 웃으며 소영 씨에게 나와 웃으며 사진을 찍으면 집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연신 스마일을 외쳤던 켄. 소영 씨는 살기 위해 켄의 요구를 따라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치우고 소영 씨는 켄 옆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때 우리의 공분을 샀고 뉴스에도 도배가 되다시피 했으나 이 질문 한마디에는 많은 분들이 답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버닝썬 사건 대체 어떻게 됐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많이 대답을 못하실 방금 브리핑으로 들으셨던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서 탈세, 폭력, 마약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기관 커넥션 의혹까지 많은 의혹이 좀 제기된 사건이죠. 이 모든 범죄가들을 인해 일명 버닝썬 게이트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단독으로 보도하시고 최근에 그 200여일의 취재 기록을 책으로까지 내시는 이문현 기자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MBC 보도본부 경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문현 기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고해성사를 하시러 오셨다라는 말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일들, 저희가 더 열심히 취재했더라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책에다 좀 담아서 썼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나왔습니다. 저는 그 책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신 게 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다시 왔다. 그러니까 뭐도 안 됐고 결과적으로 뭐도 안 됐고 뭐도 안 밝혀졌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다시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버닝썬 사건 우리가 지금 딱 떠오르고 사람들끼리 회자되는 내용들은 성매매, 정준영의 황금폰, 그리고 뭐 버닝썬 여배우 뭐 이런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적 일탈로 비춰질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1년을 이 사건에 매달렸던 취재 기자로서 너무 사실 가슴이 아프고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실질적인 공포로 이걸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명 GHB라고 하는 물복이라고 불리는 그것인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소영 씨라는 가명의 네네네. 인물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교수님 어떤 수법, 어떤 범죄로 저희가 알면 될까요? 안약 같은 거를 술에 타으면은 갑자기 불이 딱 꺼지는 것처럼 되는 그런 감마 하이드록시뷰타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검출도 안 되고 생체 성분이어갖고 일종의 대사 물질도 없는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강간 약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GHB는 그 여러 강간 약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네. 국가수가 탐지를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요? 탐지 기법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또 뭐라 그러겠다.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몇 개 중에 하나인 부분인 거고 실제로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범죄에 이용되는 물질, 마약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치매 상태에 비유하곤 했어요.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행위 자체를 갖다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의사와는 조금 더 별도에 있는 뭐 이런 것들로 기억하곤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강간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경찰이 얘기하는 아주 적절한 약물이죠. 그런 물질이 한 클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MD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안에 커넥션이 있었다. 이건 어떤 당시의 상황이었나요? 사실 저희가 버닝썬이 오픈한 게 2018년도 초반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강남에 당시에 절대 지존 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아레나라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클럽이 운영하고 나니까 오픈하고 났을 땐 생각보다는 장사가 그렇게 되진 않았었다고 해요. 네. 초기에는. 근데 이제 이 장사를 갖다 하려면 사람들을 갖다 끌어모아야 될 텐데 그것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GHB를 이용한 여성들을 성범죄로 이용했다는 제보들이 많이들 들어왔고 보통 클럽이 이제 보통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만 되면 남성들에게 자기가 전주에 보통 MD들은 이걸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업을 해서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했던 여성들이 보통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나체로 사진을 찍건 해도 그걸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서 남성들에게 전송을 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와라. 이번 주에다 내가 이런 여성들을 갖다가 내 예약 손님으로 되어 있다. 오기만 하면 우리가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영업을 했다는 제보들이 있었고요. 사실 가장 저희가 분노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하룻밤에 1,000만 원을 고객한테 받았다는 MD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중국인 4명에게 여성 3명을 소개를 해주고 관계를 맺게 해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3명 여성들이 모두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정말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지금도 살짝 손이 떨리는데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강간 상품이라고 합니다. 강간 상품이라고 하는 건 이 전주에 일종의 시범적인 작업을 하고 JPC를 투약해서 강간을 하고 그 사진을 찍은 장면을 일종의 상품 카탈로그처럼 만들어 갖고 이걸 가지고 그 돈 물주들한테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강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일종의 플레인 강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제 일종의 돈 액수가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그게 중국인이 되든 태국인이 되든 하면 걔네들이 입국을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MD들한테 이게 하나의 상품인 겁니다. 이게 그 GHB 사건과 더불어서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의혹이 또 있어가지고 이 중요한 건 VIP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호텔 화장실만 갔다 오면 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클럽은 네. 호텔의 지하에 있고 호텔의 메인 출입구는 클럽 VIP 입구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마약을 도대체 얘들은 어디서 할까? 그냥 단순히 먹는 경구용 마약 말고 좀 더 이제 그 투약하는 마약 같은 건 어디서 할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사실 VIP들에게는 이제 가드들이 이제 2명씩 붙습니다. 보통 1,000만 원 정도 돈을 쓰게 되면 이 버닝썬은 굉장히 이제 돈 쓰는 사람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 쓸만 나게 하는 그런 클럽이었는데 네. 한두 명의 가드들을 붙여주면 그 가드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동행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이 사람들이 시킨 수천만 원짜리 술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가드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분들은 30m 정도 떨어진 호텔 입구로 들어가서 호텔의 이제 좌측편에 가장 안쪽 자리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2칸이 있는데 굉장히 성인 남성 3, 4명 정도가 충분히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다 세명대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투약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비를 쓰셨던 분들 특히 청소하셨던 분들은 거기가 이렇게 미는 문이었거든요. 네. 안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이게 밀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발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엔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름이에요. 애나라는 사람이 또 이제 여기서 중요 역할을 했었다. 이 친구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대만인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약을 갖다 공급했던 것이었어요. 가장 신빙성이 있었던 제보는 다른 기자의 지인으로 알게 된 분인데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모델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모델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중국에서 모델 일을 하셨을 때 알고 지냈던 친구들 한국에 들어와서 항상 같이 버닝썬을 같이 갔다고 해요. 맨 처음에는 그 친구들 되게 얌전했던 친구들인데 버닝썬만 가면 애들이 되게 평소와는 다른 게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어느 순간 이제 애나를 갖다 그 친구도 알게 됐고 애나가 언젠가는 좀 친해진 후에는 주머니에서 알약을 하나 꺼내줬다고 해요. 그걸 애나는 K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K가 뭐냐면 케타민입니다. 그 약은 어디서 났을까? 애나는 그걸 어디서 얻었을까? 그러니까 그건 네.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마약을 하면 안 되죠. 걔네들은 마약하면 날아가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한국 같은 데서 특정한 일종의 치해법권 같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마약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을 개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안전한 가드의 호위 안에서 그리고 또 할 수 안정적이고 있는. 네. 순도가 높은 약품. 자 이제 잠깐 이름이 나왔어요. 김상교 씨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기자님의 취재가 시작됐던 계기이자 주요 첫 제보인 김상교 씨 관련된 이야기, 그 폭행 사건 관련돼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새벽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김상교 씨는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버닝썬에 있었습니다. 새벽 6시경 첫눈이 내린다는 소리에 눈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김 씨 일행. 그런데 나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자 클럽 영업팀 이사였던 송 씨와 다른 보안 요원들이 김상교 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김상교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마자 갑자기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김 씨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더니 이후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달라붙어 송 씨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보안 요원은 오히려 김 씨를 붙잡아 송 씨가 폭행하기 쉽도록 도왔습니다. 폭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그제서야 지켜보고 있던 클럽 직원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 송 씨를 말렸지만 이미 김상교 씨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진 후였습니다. 오전 7시경 무차별 폭행을 하던 클럽 영업팀 이사 송 씨는 김상교 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VIP 출입구를 통해 클럽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7시 1분 김 씨는 경찰에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약 12분 뒤 클럽 앞에 도착했습니다. 역삼 지구대에서 온 순찰차 2대.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상교 씨는 폭행 장소를 정확히 촬영하고 있던 CCTV를 가리키며 저기에 증거가 다 찍혀 있을 것이라며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CTV 증거가 있으니 당연히 현행범으로 송 씨가 체포될 거라 믿었다는 김상교 씨.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착한 경찰 4명은 모두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인 송 씨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가해자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자 화가 난 김 씨는 VIP 출입구 앞 쓰레기통을 쓰러뜨렸고 클럽 직원이 와서 말리자 그의 뒤통수를 한 대 쳤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순찰차 안에 앉아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버닝썬의 보안 팀장과 수하 3명이 클럽에서 나오자 그제서야 약속한 듯 경찰은 순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김상교 씨를 바닥에 쓰러뜨리더니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손을 뒤로 돌려 뒷수갑을 채웠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클럽 직원들이 경찰을 도와 피해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송 씨가 아니라 김상교 씨였던 것입니다. 폭행 의혹이 계속 있었잖아요. 가는 동안에도 폭행이 있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찍혔나요? 아니면 뭐 밝혀진 건가요? 김상교 씨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2차례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본인이 순찰차에 타서 출발할 때쯤부터 출발하고 나서라고 첫 번째로 저한테 진술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지구대에 들어가기 전 문과 사이에서 경찰이 자기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고, 그래서 자기가 그 유리문 아래 보면 스테인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1차적으로 코피가 한번 흘렀고, 그리고 코피가 흐른 자신을 경찰이 한 번 더 걷어찼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순찰차 블랙박스와 저희가 이제 CCTV를 구해서 보니 공교롭게도 김상교 씨가 맞았다고 하는 순찰차에서 그 시기에만 영상이 딱 없는 겁니다. 역삼지구대 내부에서는 이제 총 4대의 CCTV가 있는데 역삼지구대가 총 1대만 CCTV를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가서 그걸 따져 물으니 CCTV가 3대는 깡통이었다. 1대만 돌아가고 있었고 네. 3대는 없는 가짜 모형 CCTV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 지구대라는 곳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곳입니다. 지구대에서의 CCTV는 경찰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거든요. 네. 추후에 경찰 조사에서도 네. 광수대가 투입돼서 경찰 조사를 했을 때도 CCTV를 본인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 맨 처음에 역삼지구대의 주장처럼 1대만 살아있었고 나머지는 깡통이었다라고 해서 그거 갖다가 그 사건을 종결시켰었죠. 광수대도 그런 결론을 내렸군요. 네. 그거는 명령체계가 하나라고 서울지방경찰청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광수대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그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명령체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듣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보도가 되자 묘하게 갑자기 터진 게 성추행 관련된 이야기가 터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경찰의 독직폭행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 다음 날 1월 30일 날 강남경찰서 출입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러이러했고 CCTV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독직폭행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 내용이 나온 게 김상교가 성추행을 저질렀다. 라는 내용을 말을 하거든요. 당시에 브리핑에서 있었던 그 멘트들을 파일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게 한글 파일이 있는데 총 10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중에 30% 분량이 김상교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서 경찰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어지게 된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안에서 김상교가 성추행 의혹을 받았고 그래서 끌려 나와서 맞았고 그래서 경찰이 그를 제압했고 그래서 지구대에 들어와서 조사를 시켰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김상교의 성추행 사건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싶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성추행 신고를 당시 했던 여성이 애나였다. 알고 보니 그 성추행 고소를 한 여성이 중 한 명이 애나였던 그렇지. 것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클럽 관계자와 아는 사람 지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나는 김상교를 폭행했던 클럽 이사의 네. 부하 직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시에 고민했던 건 1월 30일 날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 브리핑을 하니까 거의 대다수의 언론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만 연일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순간 이제 버닝썬을 치면 당시에 1월 30일
이제 버닝썬을 치면 이 사건은 그냥 김상규의 성추행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네. 저는 그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네. 어느 언론이었느냐. 경찰의 어느 놈이 그걸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 시점이었어요. 이 상교를 성추행을 넣으려고 하는구나.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방향성을 지시한. 메신저 공격할 때 아무나 동원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기자님 말씀하시는 제가 혹하잖아요. 근데 혹해도 실제로 함부로 이게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시점이 이상하다는 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네. 아니 하필 지금 독직 폭행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갑자기 메신저가 성추행범이 되는 상황은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그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마약, 폭행 막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가긴 하는데 이게 사실 경찰이 이제 들어오면서 기자님께서 어느 순간 이게 경찰에 굉장히 포커스가 딱 가는 순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마약 사건. 저희 앞서서 그 켄과 그 소영 씨의 네. 그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성폭행 피해자가 있고 성폭행 피해자의 그 몸에서도 성폭행을 했을 때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상처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에 그 가해 남성을 조사를 한 그날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원래 그 남자는 출국 일정이 있었거든요. 네. 출국 금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제보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오면서 정말 뭔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유착을 제보하는 제보자가 나타났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그 제보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취재를 시작한 이문현 기자에게 버닝썬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했다던 어느 제보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항상 저희 편이에요. 보통 상황이 터지면은 경찰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보안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줘요. 경찰은 저희 말을 신뢰하는 편이에요. 클럽 버닝썬과 경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경찰과 버닝썬 사이에 돈이 오가는 걸 봤다는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그 돈의 일부는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 제보자는 자신이 한 화장품 회사의 전직 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보자가 다녔던 화장품 회사는 2018년 7월 25일 중국인 인플루언서들을 모아놓고 버닝썬에서 행사를 열기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 18일 전인 7월 7일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살의 미성년자 이군이 친구 3명과 새벽에 버닝썬 클럽에 출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군은 미리 담당 MD의 통장으로 1,800만 원을 입금한 후라 신분증 검사 없이 VIP 출입구로 당당하게 클럽에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1시간도 놀지 못하고 클럽 밖으로 쫓겨나왔습니다. 이군이 자신의 어머니 돈을 훔쳐 MD에게 클럽 비용을 입금했던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사실을 알고 이군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오자 이군을 대접하던 보안 요원들은 이군을 제압해 클럽 밖으로 끌어냈고 대기하고 있던 사설 구급대원들은 이군이 도망치지 못하게 고무호수로 칭칭 묶어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클럽이 미성년자를 받았다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이 구청에 알려지면 꼼짝없이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신고 이후 버닝썬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영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제보자는 바로 돈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생기자 화장품 회사도 이 일로 난리가 났었다고 했습니다. 버닝썬이 영업정지를 당해 문을 닫게 되면 화장품 회사의 행사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화장품 회사 대표 박 씨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박 씨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강남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화장품 회사의 대표 박 씨가 이를 수습해주는 대가로 당시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김 씨에게 2천만 원의 돈을 받았고 이 중 230만 원을 화장품 회사 대표 박 씨가 현직 경찰에게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2천만 원을 받아 화장품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게 돈이 간 뒤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고 자신들은 계획했던 행사를 무사히 치렀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다 그럴 거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계인 거잖아요. 경찰하고의 그렇죠. 유착 관계. 강남 경찰서는 아무도 못 가죠.
아무나 거기 신청한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알짜 보직들끼리 나눠 먹는 코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증거는 없죠. 예? 누가 그걸 조정하는 거야? 누가 그걸 코스가 있나? 증거는 없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거기 있는 애들 어느 경찰서에 어느 보직에 있는 애들은 다 지방청으로 올라가고 경찰청으로 올라가서 출세에 가도를 하고 나머지 찌끄러기 나 같은 사람들은 다 찌끄러기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야 그러면 거기가 왜 알짜 보직일까? 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찌끄러기들끼리는 거기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많이 되잖아. 거기 누구 알잖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증거는 없어요. 근데 결과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우리들도 알고 있었던 거고. 네. 다 알고 있었지만은 증거가 없는 그런 예. 예,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네, 증거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버닝썬 사태가 벌어지고 그럴 때 네. 사람들 특히 경찰 전직 경찰들이나 경찰들은 머릿속에 다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아 이게 누구구나,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들. 증거는 없지. 중국 어떤 사업가의 행사와 여러 가지 사실 복잡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좀 매수와 어떤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재판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버닝썬 대표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 전직 경찰 전달책 이 전달책이 저희의 제보자였거든요. 이 전달책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이 2천만 원을 전직 경찰인 리 받아서 강남서에 있는 해당 수사관에게 일부를 줬다라고 현직 하는 경찰 현직 경찰에게 담당한테, 예. 줬다. 며칠 뒤에 그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었던 건 1심에서 이 전직 경찰은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인정이 돼서. 근데 2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힙니다. 물증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요? 돈. 왜냐하면 아니 어떤 사람들이 돈을 주는데 계좌이체로 주겠습니까? 네. 그런 물증은 없죠. 그래서 이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2차 재판부에서 이런 표현을 나와요. 물론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2차에서 무죄가 나왔었고 3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돈을 받았다고 저희가 보도했던 그 수사관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게 아니라 직무유기로 입건이 됐어요. 이 직무유기는 그냥 공무원이 민원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는 죄거든요. 훨씬 더 가벼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입건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 버닝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은 전직 경찰이 현직 경찰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의혹이 가장 큰 핵심인데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이 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 사실상. 그리고 이 직무휴기로 입건된 그 경찰은 저희가 당시 수사관들에게 말을 들어보니 검찰에 가서 내가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라고 해서 결국에 그것도 불기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남경찰서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분들은 스스로를 강남맨이라고 부르면서 자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에이스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에이스 중에 에이스만 가시는 곳이 강남경찰서인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그냥 미성년자 출입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뭐 이렇게 수사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 사건을 갖다가 내가 바보라서 부족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그걸 또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참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그때는 이게 이제 뒤통수 맞았구나. 뒤통수요? 누가 누굴 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틀어진 거죠. 네. 사건이 버닝썬 사건의 원래 주류 기자님이 하고 싶었던 주류가 있었죠. 네. 근데 갑자기 이 건이 터진 거예요. 이 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건이라서 이 건으로 시선이 돌리길 당한 거예요. 시선 돌리길 당하는 거라고. 네. 포커스를 이쪽으로 일부러. 네. 이건 원래 버닝썬 사건은 다 사라져 버리고 네. 요 사건으로 시선 돌리길 당한 겁니다. 왜 이쪽으로 돌렸을까요? 버닝썬 사건이라는 게 이만큼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요 사건은 그냥 현직 경찰들이 바보 같은 놈들이 서로 사건 처리 이렇게 해주고 돈 좀 받았는데 돈을 실제로 받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능해서 못했고 그래서 다 위야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보도되고 있는 흐름을 관심을 돌렸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엔화 그리고 엔화를 중심으로 한 마약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만큼이 커져야 되는데 네. 갑자기 전직 경찰놈이 나와서 지가 돈을 누굴 줬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이문영 기자도 매수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네. 그죠? 네, 이문영 기자님이 똑똑하셔갖고 그거 딱 거부하셔갖고 이제 안 걸려든 건데 이건 사건은 이건 저 시선 돌리기 당한 거라고 네, 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뭐 공교로울진 모르나 제대로 처벌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이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난 아주 깨끗나죠. 왜냐하면 이건 일사부재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없는 겁니다. 사건 그리고 실체적인 버닝썬 사건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버닝썬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7월 7일 벌어졌던 미성년자 출입했던 게 버닝썬 사건인가요? 그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네. 그냥 별개죠, 별개. 네. 근데 실제 이문영 기자님이 하셨던 원래 버닝썬 사건은 어떤 거예요? 그 안에서 강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상품을 만들어서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네.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무시하기 그게 네. 본질이잖아요. 네. 본질은 사라져 버렸어요. 버닝썬을 검색하면 그 위키백과 있잖아요. 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주요 피해자가 승리, 정준영, 그렇죠. 최종훈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버닝썬 연예인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네. 당시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준영이 그 황금폰이 당시에 네. 유행이었잖아요. 황금폰. 근데 그 황금폰 사건이 터진 게 2019년 3월이었어요. 2019년 3월. 근데 사실은 이 정준영의 공소장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을 벌어진 건 이제 2015년과 2016년의 일입니다. 한참 5년 전이죠. 네. 근데 그 사건이 2018년 2월에 오픈한 버닝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라져 버렸어. 그 사건이 황금폰 사건이 터지면서 정준영이 해외에 있다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제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가 인천공항에 정준영을 갖다 만나러 갔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의 이제 시선들은 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그때 뜨거워했던 건 저희가 생각했던 이 본질은 다 사라지고 네. 정준영의 황금폰 사건으로 이 사건은 이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린 거죠. 완전히 되치기를 당한 거죠. 네. 그때부터가 사실은 이 사건들이 점점 이제 관심을 못 받게 된 시점이 그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체 수사 결과 역삼지구대와 버닝썬의 유착 관계는 확인된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경찰을 불기소 처분했고 법원은 유착 의혹이 있던 전직 경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혹이 끝난 것일까? 아직 버닝썬의 진짜 대표로 추정되는 승리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최후 변론에서 버닝썬 내에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정말 승리는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의 어떤 비호도 받지 않았던 것일까?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씨 그리고 정준영과 최종훈이 함께 있던 단톡방에는 이들이 경찰총장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직 경찰인 윤총경이었습니다. 그가 승리 그리고 단톡방 멤버들과 각별한 사이이며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보도됐습니다. 2017년 7월 승리와 유씨 등이 투자해 설립한 클럽 몽키 뮤지엄, 이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윤총경은 알고 지내던 부하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을 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단톡방에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됐듯이 총장이 걱정하지 말고 다 해결해준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총경은 승리 유씨 등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세 차례 밥을 먹었지만 돈은 자신이 냈고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총경은 결국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2021년 5월 20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윤총경은 버닝썬 사건이 시작되자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되는 문자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사건 관계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과연 승리 그리고 버닝썬은
경찰과 전혀 유착 관계가 없는 걸까? 이게 사실 뭐 상징적인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승리 씨가 어떤 경찰 정복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모자를 쓰고 경찰총장이 우리를 봐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내용의 단톡 뭐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래서 막 또 그쪽 부분으로 수사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렇죠. 그 수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정도의 의심을 받고 있으면 네. 아무리 총경이라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소환 조사 정도라도. 근데 소환도 안 되고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온다 뭐래서 뭐지? 그쪽을 아는 사람들은 야 진짜 실세인가? 저 윤 씨가? 그 희한하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을 뒤로 쫙 보시겠지만은 네. 실제로 그 사람은 처벌받은 게 거의 없어요. 앞에서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연결고리 관련해서 중간에 뭐가 끊겼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버닝썬에 대해서 관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받는 인상은 그룹이 있지 이 어떤 연결에 대해서는 툭툭툭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데 여기 한 단어가 윤 뭐 검찰총장 있고 윤 뭐가 있고 뭐 전직 뭐가 있고 뭐가 이게 덩어리는 있는데 연결고리는 하나도 지금 뭐가 밝혀진 느낌이 없거든요. 사실 이 경찰총장 윤 총경 관련된 내용들도 이게 버닝썬과는 사실 상관은 없고 그렇죠. 당시 내용들은 2015년 16년 그러니까 승리가 다른 이제 그 몽키 뮤지엄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그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 경찰총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정준영 씨가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날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정준영 씨를 밖으로 나올 때 저희 만나러 갔죠. 경찰총장이 누구냐고 한 10대 번은 계속 물어봤어요. 심지어 그 정준영 씨가 차에 탈 때 제가 먼저 차에 타서 경찰총장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뭐야라는 쳐다보고 대답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좀 답답했던 게 윤 총경에 대해서 당시에 또 주목이 된 게 아니고 이 윤 총경이 나왔을 때 윤 총경과 같이 사진을 찍었던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셨나요? 조국 네 그렇죠. 민정수석이셨나요? 조국 민정수석과 윤 총경이 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 사진을 같이 찍었다, 뭐 그런 걸로 이 사건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렇죠. 것들로 와전이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관심들은 딴 데로 쏟아지고 본질은 사라지고 허상만 남는 뭐 그런 사건들이 서서히 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의혹들은 이게 뭐 아니야라고 이렇게 지금 흔히 말하는 썰들만 지금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자님이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을 1년간 붙들고 계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결론이 네. 다 풀려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그때 당시에 제가 경찰에 확인했을 때 원래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려는 시점이었어요. 저희가 네. 취재를 시작했을 때. 근데 저희가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사건을 재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다시 수사를 갖다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가해자는 딴 나라를 가버렸는데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수사를 어떻게 끝냈냐면 기소 중지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잡아서 죄를 물을 사람이 없으니 우선은 잠시 보류시켜 놓자라는 걸로 해서 끝났고 당시에 그 태국인은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그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왜냐면 승리 씨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스타이고 태국에서도 많이 아는 분들이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당시 이슈가 됐었거든요. 저희 뉴스를 보시고. 근데 이제 태국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언론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당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한국 경찰은 굉장히 꼼꼼했다. 네. 자기를 조사한 한국 경찰을 굉장히 꼼꼼했고 나에게 다시는 그런 여자 만나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다. 라는 말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승리 측 인사로 분류했던 대만인 투자가 린사모. 네. 그분도 횡령 혐의로 이제 경찰에 입건을 했는데 사건 터지자마자 대만 돌아가셔서 기소 중지 의견으로 끝났고 저희가 취재했던 경찰도 무죄를 받거나 불기소돼서 죄가 없는 걸로 끝났고 그리고 그 폭행
김상교 씨를 폭행했다고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던 그 경찰관들도 CCTV가 없으니 죄가 없는 걸로 해서 끝났고 네. 김상교 씨만 현재 성추행 혐의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1심 재판을 그것도. 근데 심지어 김상교 씨를 고소했던 그 애나는 재판에 재판장이 몇 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되게 허탈하죠. 권위소 사건은 존재하는데 네.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가해자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나왔던 네. 몇몇 연예인들. 그렇죠. 연예인. 일만 이름을 지울 수 없는 연예인들. 그렇죠. 그런 분들만 이제 그 백과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 곁까지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터진 다음에 가해자가 사라져 버려요. 네. 근데 이제 한 3, 4, 5년쯤 지나면은 되게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자님도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은 이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어요. 어딘가에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놈들이 범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채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뒤에 그 관련된 사람들의 궤적을 추적하면은 네. 사실 5년 전에 그 사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되는 흔적이 있을 것이다. 5년 후에. 당연히 어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전직 경찰들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은혜 갚는 경우는 무슨 법인을 만들어 갖고 네. 사장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목의 의미를 좀 물어보면서 끝내고 싶어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라고 제목을 지으셨어요. 물론 이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을 아까 다시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아예 잊어버린다면 똑같은 일들이 재발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조금 더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게 됐고 저기 226일의 취재 기록이라고 했는데 네. 266일은 사실 더 오랜 기간 동안 취재를 했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이제 2019년 8월 10일 날이에요. 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경찰에서 그냥 그동안은 이제 의식을 잃었다라는 단어를 문구를 그냥 여성들이 엎혔다라는 정도로 인식했던 경찰이 물뽕 성범죄에 대한 수사 지침서를 마련해서 전국에 배포했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책을 마무리를 졌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했고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이제 당시 물범 범죄를 갖다 제대로 처벌해야겠다고 하는 이제 법률 개정안이 저희와 이제 그 김민철 의원실을 통해서 같이 했었는데 그게 20대 국회가 넘어가면서 자동 폐기가 됐고 남아 있는 건 어쨌든 지침서, 경찰의 수사 지침서. 그래서 그것들까지의 취재 기록들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임문혁 기자님이 힘들게 열었던 그 문을 그렇게 누군가들이 힘을 합쳐서 닫은 그 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잊지 않고 뭐 기왕이면 책에도 자세하게 또 나와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이 사건을 좀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을 이 정도에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